그 아주경제에 김태형 기자가 쓴 이런 거 있잖아. 기사가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목이 이런 거야. 검찰 개혁을 건드리기만 하면 불거지는 여권의 비리 의혹. 타임라인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한번 주말에 훌륭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우리 팔뚝이 마차님 머리만한 공깃밥을 기자님. 5개씩 먹는다는. 네. 근데 실제로 그 말이 이 제목이 주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역사에 남을 어떤 검찰의 자잘한 사건들인데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놓고도 2달 동안이나 묵혔다. 요게 윤석열이 작품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검에서 그거를 반려했다고. 아직 아니야. 그리고 오늘은 옵티머스하고 라임 이 사건의 수사검사 8명 보강해라고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정권 핵심부와 이 라임 또는 옵티머스 다 별개 주체들이에요. 여기 연결이 돼 있다라고 뭔가 냄새만 스멀스멀 피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시사 직기억에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해. 개연성이 없어 보여. 네. 주장만 있어.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거죠. 이거 보면요. 라임 사태는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2019년 작년에 중반에 있었던 사태고요. 금융감독원 조사 이미 들어가 있는 사태고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회자가 되는지 전 이해가 할 수 없고요. 2020년 6월 28일인가 그때가 옵티머스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난 것과 3개월이 지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사람들은 마치 라임, 옵티머스가 뭐 하나의 사건이냐 오해할 정도로 같이 묶여서 지금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재밌는 일들이죠. 잘 보시면요. 아까 신계륜 선배 사건 보면요. 받은 사람은 있는데 김민성은 무죄죠. 준 사람은 없어요. 그럼 지금 이거 강기정 전 수석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강세가 준 사람 받은 사 죄송합니다. 네, 신계륜 의원은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강기정 받은 사람은 있고 준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한쪽이 받았으면은 당연히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준 사람은 없는.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는 이런 상태로 사건을 끼워 맞춰놓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중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강세가 강기정 수석을 만나서 정책실장 등에게 뭘 이렇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 필요하다 그래서 김봉현 이강세 돈을 쥐어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 시점에서는 라임 사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금감원 등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민주정부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있고 청와대 정책실에서 이거 라임 관련해서 조사 중단해라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예,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은 이게 이명박 시절에는 가능했을 법한 일종의 프레임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건 당사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5천만 원 쥐어주면서 저기 정책실장한테 말 잘해가지고 정책실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건 조사를 하지 말게 무마해줘가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걸 그 사람의 주장만으로 물고 넘어서 난 이렇게도 봐. 김봉현이 재판에서 그런 주장을 하게 만드는 그게 아까 말한 임관혁이 했다고 하는 그 신계륜 의원 사건 등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엮어보자. 그러니까 그 사건 구조를 보면 그 임관혁이 그동안 덮어왔던 사건들, 벌려왔던 사건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어떤 사건인 거예요. 대한민국 금융 사건에서 그러니까 금융 그 주식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전직 검사가 참여하지 않거나 전직 검사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이 유독 깨끗해가지고 금융사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거 공수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강기정 수석이 포함되기 시작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죠. 그러면 라임이 그냥 일반 금융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다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검사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금융 관련된 그 사건 속에는 항상 전직 검사들이 배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거죠.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건 확대 못 합니다. 라임이고 뭐 옵티머스고 이 사건을 축소시켜 가지고 그냥 잡범 처리해서 그냥 꼬리 자르게 하고 말려고 하지 이걸 확대시켜 가지고 계속 파도록 유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본질이 정치랑 아무 관계 없는 사건이고요. 증언한 대로만 봐도 이강세도 강기정도 이강세도 돈 준 적 없다고 확실히 말했고 강기정도 돈 받은 적 없다고 했어요.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강기정을 의심하냐? 그러면 이런 라임 옵티머스 사건들은 왜 발생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스커버리 사건도 있고요. 팝펀딩 사건도 있고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건도 있고요. 호주 부동산 펀드 사건도 있고요.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거 왜 만들어졌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부동산 3법 박근혜 때 통과시켜서 입장 내놨죠. 그거 지금 우리가 수습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 때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요. 이 사모펀드 자본 운영사를 만드는 걸 옛날에 허가제였어요.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었는데 등록제로 바꿔가지고 이런 수리를 요한 신고라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결국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이런 이제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갖고 도덕적 해이를 몰아넣은 것이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투자를 쉽게 하고 막 이렇게 경제 활성화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런 케이스보다는 난 그렇게 보거든요.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재판을 할 때 그러면 이미 그 강기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김봉현한테서 나와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이미 다 조서 등을 작성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김봉현은 강기정 등에게 5천만 원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또는 그 검찰이 만든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아간다고 하죠. 우리가 김재련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을 야 이거 중요해. 강기정한테 그러면 이게 사실이가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검찰은 이미 김봉현한테 강기정이라는 이름이 나올 걸 알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한 번 더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의도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뭐랄까 스타 검사가 되는 방법이든 또는 그 검찰 내에서 소위 말하면 아직도 살아있는 우병우 라인이나 사실 윤석열 라인이라고 난 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되치기 용도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부도덕했네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가 없다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좀 더 커져버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갈 때 선전선동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다른 정권과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권력형 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친인척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청와대 얼마 전까지 정무수석이었던 사람이 돈 받았네가 사실이건 아니건 지루한 법정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사직격하던 프로그램에서나 나와. 지금의 패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훗날 강기정 수석은 뭐 관련해서 이게 뭐 누구누구 고소 선제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가 무슨 이걸 개입을 했네만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옵티머스나 이런 거를 개입을 하려고 했으면 이전에 있었던 가장 쉬운 표창장에서부터 개입을 했었겠죠. 그럼 왜 놔뒀겠습니까? 옵티머스는 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강기정 수석 다음에 또 누가 타겟이 될지 그게 걱정이고 예상이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또 찌를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그 만드는 건데요. 이 라임의 처음에 의혹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이게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으로 라임 공격 타겟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센 것들이 있어서 이 라임을 가지고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을 치지 않고 남겨뒀던 건데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작년 10월 14일 날 퇴임했거든요. 그런데 이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게 작년 10월 14일이에요.
근데 우연히 공교롭게 날짜가 같았을 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주장까지 했었냐면 이 국진당이 옛날에 이게 지나간 일이라 기억들 못할 수도 있는데 조국은 라임을 살리기 위해 장관이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얘네들이. 무슨 말도 안. 근데 그때 재미 못 보고 다시 그냥 뒀다가 지금 강기정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강기정 수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낙연 대표가 공수처 설치 무조건 한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을 하고 그 다음날 오티머스 복합기 대여 사건이 터져요. SBS 이현정의 76만 단독이 원. 터집니다. 76만 원짜리. 8개월 동안 76만 원 대납해줬다고 이게 터져요. 그냥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말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그 피의식을 갖고 해석을 하면은 조금만 더 나가면 더 큰 거 터뜨린다. 지금은 8만 원짜리인데 다음에 더 큰 거 터뜨린다. 이런 느낌이 우리가 올 정도로 실제로 근데 나는 민주정부 인사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보는 것이요. 저번에 미키르쿠 이상호 그 위원장 있잖아요. 예, 부산에 나갔던. 예. 이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르더만요. 돈을 이렇게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다 이 개념으로 몰고 가려고 하잖아. 근데 그 관계에는요. 이쪽 정부 인사들 보면은 뇌물이 아니라 예를 들면 채무 관계 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한번 대판 흔들어. 나중에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 검찰 개혁의 이슈만 터질 때마다 지금 김태현 기자 말처럼 교묘한 그 타임라인에 이런 것들을 터뜨리고 있다. 이게 나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 죄를 지었으면 정확하게 죄를 그 사람 받게끔 평가를 하면 되는데 결과는 무죄 정도로 나올 사안들을 갖고 정치적으로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까 윤석열처럼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이미 2개월 전에 동부지검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야 캐비넷에 넣어둬 아직 발표하지 마 해놓고 자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써먹는단 말이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복합기 얘기 보고 아까 전에도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이 복사기예요, 복사기. 저도 학원 여러 번 운영하면서 복사기 대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맞아요. 한 달에 11만 5천 원? 예, 저는 2대를 동시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 2배 큰 거에다가 미니 2개 해서 저는 했는데 한 13만 원 정도에 대여를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냥 한 번에 1년치나 2년치나 한 번에 몰아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쪽이랑 그냥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지원을 했다, 복합기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택시비 내준 것도 걸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걸리는 게 어딨어요. 무슨 뭐 처갓집은 다 뭐 양념 통닭집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참 라임 뭐 옵티머스 말만 들어도 우리한테 사실 관심 없는 분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막 그 연합뉴스 TV 같은데 단신으로 계속 지나가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현타 갔다고 오는 거야. 기동민 다음에 강기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라인에 인맥이라도 조금 걸리면은 이걸 엮어서 이제 이슈화 시키고 분명히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니들도 한번 당해봐. 우리는 수사권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일부 검사들이 아직도 이렇게 뭔가 이런 식의 장난질을 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 거고 그걸 더 확대시키는 건 조중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 하는 짓들이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건 검찰 개혁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떤 콜레테럴 데미지를 뭐라고 하죠? 그냥 반드시 생기는 부수적 피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쪽 팔을 떼주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뭐 강기정 수석이나 우리가 아끼는 여러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개혁 포기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그만큼 검찰들이나 지금 현재의 기득권들한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아까 시사 직격에 나왔던 그 신계륜 의원 사건 등으로 보면 그런 거지. 심지어 한명숙 사건도 임관혁이 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 놓여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흘려만 줘도 사실은 정권에 약간의 데미지를 입어요. 흘려만 줘도. 나는 이강세 통해서 5천만 원 전달된 걸로 알고 있었다. 흘려만 줘도. 그런 식의 스킬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을지. 그러니까 김봉현한테 그
강기정 당시 정부 수석한테 돈 줬다고 해라.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딜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볼 일이긴 한데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도 힘이 있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전 일단 그렇게 보고 오늘 윤석열이 또 생뚱맞게 그 수사팀에 4명 검사를 더 보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웃기죠.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직도 구분 못하는 자 같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등장을 해갖고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윤석열 어디 숨어 있다가 너네 장모하고 뭐 김명신 씨나 수사를 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하명 수사 논란했던 거 김경 고래고기 사건 그 송철호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이 김기춘이가 하는 이런 게 하명 수사잖아요. 딱 정확하게 보고받고 다음 지시 내리고 보고받고 다음 지시 내리고. 근데 우리 보고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라고. 경찰한테 우리가 하명 수사를 해서 뭐 합니까? 경찰을 시켜서 우리가 진짜 수사를 시켰다 김기현을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전혀 하고도 안 맞는 걸 가놓고 하명 수사라고 그림 그리면서 지들은 대놓고 하명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 머릿속에는 지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나쁜 짓을 했던 부정부패 그런 것들을 중에서 비슷한 것이 오면 그냥 그거 갖다 끼워 맞추는 이런 식이죠. 그 봐봐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수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 발로 의심이 되는 어떤 정보들이 있어. 무슨 뭐 통화 내역을 공개한다거나 예를 들면 신원식이 그랬잖아. 뭐 국방부 민원실에 여성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흘리면서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편이 되는 사건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은 거의 식물급인데다가 이분이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 됐어요. 그 식물급인데다가 실제로 그런 수사 안 하겠다고 지금 임명된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겪으면서 공수처를 뭐 기승전 공수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사건들이 아직도 정치적인 어떤 검찰들에 의해서 캐비넷에 있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사는 분명히 척결이 돼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국정감사에서 보듯이 추미애 장관만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네 만에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임 입장에서는 좋은 소재를 만난 겁니다. 김봉현의 한마디에 옵티머스 라임 사건 전면 공세하겠다. 이거 특검하자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동도 안 하고 있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쪽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 짐이 이걸 물잖아요. 그러면 사실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강기정 수석은 돈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개연성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막 맘대로 뿌릴 수 있는 이유는 본인들에게 언론이 우호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어서 더 이런 맞아요. 짓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강기정 수석 등에 대해서 뭐 요소에 진짜 이쪽에 민주주의당 쪽의 분들은 정치하기 힘들겠다.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힘들겠다. 이따가 나경원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뭐 하나를 이렇게 만나보기만 했어도 그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누구 만날 수는 있어요. 네. 그게 민원인지 뭔지도 몰라. 친분 관계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민원을 나한테 제기할 사람이 아닌 사람. 내가 강기정 수석을 만났다고 쳐요. 재임 기간에 있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는 사람이니까 근처에 와서 술 한잔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어떤 민원을 넣어야 되는 청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 사건 다 둔갑할 수가 있어요. 만난 게 사실이면. 근데 이 맥락이라는 게 있다고. 내가 정치를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돈을 받았을 때 내가 패가망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돈 받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내 정치적 꿈이 한참 젊어. 7, 80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7, 80대도 마찬가지예요. 뇌물 받았다고 하면 결국에 감옥 가는 게 뻔한데 믿지 못하는 어떤 대상에 무마해준다는 그 대가를 5천만 원 받고 그거를 뇌물을 받아서 그걸 이게 정책 실장한테 먹히겠어요?
정무수석이 한마디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 소설에 의하면 그 5천을 강기정 수석이 받고 그걸 또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 5천 가지고 솔직히 액수도 자존심 상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돈 액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네. 금액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맥락상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 강기정 전 수석이라는 분 스타일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주변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나도 안 도와주냐고 너무 사람이 인색하다고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 엊그저께 민주당으로부터 들었어요. 아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은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럼 자기는 홍석현 만난 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상렬이. 강기정 수석뿐만 아니라 민주 진영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이유 없이 뭔가 대접을 받는 것 자체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 본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아니고 나한테 밥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우리 친해지자고 갑자기 와서 밥 한 끼 합시다. 그 말조차 불편하기 때문에 밥 먹읍시다 하면은 구대식당 갑니다. 그럼 그 사람 뻥 쪄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 진영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남한테 이유 없이 뭔가 과도한 친절을 받는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불편해합니다 그 자체를. 근데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뇌물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자,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측면은 벌써 이거를 특검 들고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법대로 해. 검찰 수사하고 싶으면 해. 그러니까 어떤 설사 비리가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이게 선을 긋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게 재수가 없더라도 뭐 법으로 이렇게 비화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고소고발로. 그럼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고소고발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특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또 생지랄하네. 근데 공교롭게도 시사직격이라는 프로가 딱 그날 방송 프로를 딱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스킬이 있잖아요. 이쪽 봐주면서 이쪽에 정책 타격을 주는데 사실은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로구나. 왜? 네. 그 사람들의 주장만이 유일한 증거야. 그리고 신계륜 의원실에 갔더니 소파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고 현장 검증까지 했지만 소파는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계륜은 실형을 사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뇌물죄라는 특성상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흔적을 안 남길 테니까. 현찰. 수표도 아니고 무슨 계좌이체도 아니고 아니겠지만 이거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던 세력들은 분명히 있었다. 한명숙 총리 건에서 봤고요. 그렇게 엮여서 만약에 유시민 작가가 올해 총선 전에 채널A 이동재의 작업처럼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철일 대표가 나 유시민 장관 돈 줬다. 어떤 증거도 없지만 그 한마디가 유죄 확정이 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사건들인 거예요. 네, 골프래. 강기정 전 수석 얘기를 했으니까 신계륜 전 의원도 실드를 좀 쳐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도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감옥 갈 때마다 항상 이 탄원서를 준비해 주셨던 선배님이셔서 저희한테 항상 큰 형으로서 총학생에서는 1대 선배를 신계륜 선배로 삼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부터 1대 이렇게 2대 쭉 내려가는데 이분은 배드민턴 치고 그냥 이런 분이에요. 골프도 안 치고 테니스도 안 치고 서민 체육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인데 돈 받고 그럴 분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게 내가 살아보니까요. 부정한 돈 몇천만 원에 자기 인생의 양심을 파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리스크만 갖고 안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농담처럼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삼성이 우리한테 몇십억 준다 그러면 내가 삼성을 빠는 방송할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뭔가 변절을 했어. 그럼 모를까. 최근에 뭐 유튜브 하시는 분이 기사로 크게 나왔더만요. 한때는 친문. 그러면서 그 여의도 연구소가 한 무슨 유튜브 방송에 지상욱이랑 같이 나와서 뭐 친문들 까는 분이 한 분 계시던데 그런 거는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코인이 꽂히는 거죠. 네. 그쪽 사람들이 네. 계속 후원을 해준다거나 스포츠를 쏴준다거나 하다못해 그렇게 해서 자기 생계랑 연관이 있는 변절인 거고 삼성이 저한테 한 100억 준다고 하면 저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왜? 돈에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부정해야 돼요. 그 돈을 갖고 외국에 나가서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회가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정치는 똑같다고 생각해. 그 살아온 어떤 세월만큼의 내가 쌓아온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돈 100억 준다고 그래서 자기 양심을 바꿔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그 출소하던 날 그 나와서 가방 들어주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한겨레에서 그 기자하던. 칼럼 쓰던 굉장히 강력하게 삼성을 비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만 치면 굉장히 많이 벌고 있겠죠. 한겨레 기자 할 때에 비해서 뭐 비교할 만 하겠습니까? 엄청 많은 돈을 받겠지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특히 그 가정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을지 상상하면 참 안쓰럽게 그지 없습니다, 진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